책을 썼던 프루타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자조차도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는 이 방식만큼 로마의 강대하에 이바지한 것은 없다. 바로 이 통합의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당시만으로 전쟁에 지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먹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러한 야만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전쟁 이후에 그들을 자기의 동료로 만들고 친구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내 그들을 굴복시킨 다음에는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동료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한 이탈리아 통합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전 753년 로물루스가 도시가 로마를 건설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주 적은 영토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서기후 117년이 되면 이리 광대한 나라로 광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던 동력이 로마 군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로마는 전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늘 안보 위협이 있었죠. 이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뛰어나고 유능한 지휘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면서 더 큰 국가 미래를 야기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력을 만들어내고 전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 뭐냐면은 훌륭한 제도와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로원들이 종신이지 않으면 그리고 전직 관리들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원로원들은 장기적인 국가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휘관들도 매년 경제적 구조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평가받아서 선출되는 제도가 없으라면 그렇게 유능한 지휘관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대단히 위대한 지휘관이지만 그가 죽자마자 마케도니아는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유능한 군대, 유능한 지휘관, 현명한 전략이 한배 결합해야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정책인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로마의 팽창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전략 차원에서의 지혜로운 원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로마가 어떻게 가야 될지 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에 따라 적과 싸워서 승리를 일궈냈던 것은 유능한 지휘관들입니다. 헌신적이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이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했던 거죠. 또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지휘관의 명령을 받들어서 충실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규율을 갖춘 탁월한 전투력의 시민전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없으라면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라도 어떤 작전도 구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명예와 헌신을 중시하는 시민의 기풍, 외부로부터의 개방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주어진 사항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정신적 토대가 있어야만이 원론도 작동할 수 있고 유능한 지휘관도 뽑을 수 있고 또 규율 있는 시민사가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로마의 팽창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를 대제국으로 이끌어간 거죠. 바로 이 중심에 로마 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는 아득히 멀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지혜로운 원로원과 유능한 지휘관, 그 다음에 규율 있고 헌신적인 시민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룩했던 그러한 문화적 성취와 학문적인 발전, 그리고 사회 인프라의 제공 등도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는 아득히 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로마식 사고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오는 고속도로나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 그 다음에 로마법에서 기반한 우리 사법체계, 기독교적 삶,
그런 거 하나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로마는 아득히 멀리 있지만 여전히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서쪽으로 영국과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다ヌ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의 영향력에 담았습니다. 영전을 썼던 프루타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에게 못하고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들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틴이나 게르만인들보다 떨어지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에게 뒤떨어지는 것을 로마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세계적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죠. 로마는 크게 세 가지 시대가 존재합니다. 왕정, 공화정, 제정입니다. 753년에 로물루스가 로마 왕국을 건설합니다. 7명의 왕이 한 150년간 통치하면서 사실상 로마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9년에 로마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한 500년간 지속되다가 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7년 카이사르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내전을 옥타비아누스가 종식시키고 사실상 로마 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로마 제국이 발전하다가 476년에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476년이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 입장에서 본다면 1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동쪽에 있던 로마의 한 부분, 비잔틴 제국이 그 이후 1000년을 지속하면서 로마는 고대에서 중시에 이르는 시간을 인류사를 지배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칸나의 전투입니다. 로마의 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 가장 많은 희생을 낸 실패로 기억되고 있는 전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군의 붉은색의 로마 군단이 중앙의 중장보병입니다. 이 중장보병은 실제 카르타고군의 중심을 밀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행국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로마 중장보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빈약한 로마 기병이 카르타고 기병에게 밀리면서 괴멸되면서 기병에 의해서 포위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참혹한 살육으로 결과하게 됩니다. 2000년 있었던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는 주력인 중장비병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타고군을 압력을 가하고요. 그리고 양측에 보다 강력한 누미디아 기병을 동맹을 맺음으로써 카르타고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군의 기병이 카르타고 기병을 물리치자마자 결국 포위망은 거꾸로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 볼 때 로마 군단은 특히 중장보병은 절대 강자로서 지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그 소대 규모의 60명밖에 안 되는 백인대에서도 그 지휘관, 소위 백인대장을 병사들이 뽑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싸울 때 자기들과 함께 싸우는 혹은 자기들 지휘하는 말단 지휘관부터 최고의 지휘관까지 병사들이 직접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지휘관이 뽑히지 않을 리가 없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훌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난 모방과 창의력의 존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차 카르타고 전쟁에서 보여줬던 일입니다. 사실 제1차 카르타고 전쟁 때, 즉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했을 때 로마는 제대로 된 해군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농업국가고 내륙에서만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해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르타고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국가입니다. 해상강국이었죠. 당시 카르타고는 5단 노선을 거의 20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해상강국이었습니다. 이 카르타고가 로마 붙기 위해서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카르타고의 전함을 하나 빼앗습니다. 이 전함을 해체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자기들이 그대로 만듭니다. SPQR은 로마 공항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나투스 포플루스 쿠에 로마노스란 말입니다. 원로원과 로마 시민을 위한다는 말이고 이 SPQR은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로마 제정시대 끝날 때까지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는 말이 바로 세네투스입니다. 이 원로원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전략을 생각한다는 거죠. 정원은 300명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늘어나긴 하지만 공화정 시대 대부분은 300명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전직 관리, 집정관이나 법무관이나 또는 감찰관 출신의 관리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종신토록 국가 일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 일에 집정관이나 법무관으로서 많은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가의 일을 고민하고 해결책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원로이란 말에 함정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30세부터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젊은 게 로마의 원로원입니다. 명예와 헌신을 중시하는 시민의 기풍, 외부로부터의 개방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주어진 사항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정신적 토대가 있어야만이 원로원도 작동할 수 있고 유능한 지휘관도 뽑을 수 있고 또 규율 있는 시민사로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로마의 팽창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를 대제국으로 이끌어간 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핀테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고 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전 세계 가장 선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오프라인도 가게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부터 시작해서 버스, 지하철부터 다양한 곳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사용자 저변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청구서 확인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입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국내에 주목해서 볼 만한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는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재테크, 즉 나의 자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 내 금융소득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신용카드는 무엇인지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융에 둘러싸고 있던 규제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한국에 있는 금융도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 금융 서비스와 우리 금융 상품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